자, 민사특별법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교재 프린트에 밑줄을 하나도 안 긋어요. 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천천히 프린트를 보면서 이제 판서는 좀 줄이고요. 또 필요한 사례만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걸 봐야 되니까.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둘 다 민법상 임대차에 특별한 규정을 둬서요.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택임대차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먼저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을 전부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이럴 때 적용되겠죠.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때는 거기 4번처럼 다방이나 여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2번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로 슈퍼마켓이나 인쇄소로 쓰고 있더라.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3번은 채권적 전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를 말해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을 말합니다. 이거를 채권적 전세라고 하고 그 객체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죠. 4번에 일시사용임대차라고 방학기간 중 대치동 생각하시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시사용임대차는 민법에서 임대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일시사용임대차에는 강행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임의규정만 적용됩니다. 강행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무슨 부속물매수청권, 그 다음에 강행규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죠. 그러나 임의규정인 비용상환청권은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5번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또는 법인의 직원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나중에 실질적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세 가지 적용되지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서 정해진 중소기업. 이 사람들이 주택을 빌려서 재임대 사업을 하거나 직원의 주거용으로 쓸 때 이럴 때는 주임법이 적용되는데 이거 조심하시자 그랬어요. 갑이 주택을 갖고 있고 법인이 빌린 다음에 입주자를 선정해서 또는 직원에게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갖췄다 하더라도 얘가 대항력을 갖는 게 아니라 누가 대항력을 갖는다? 법인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거. 대항력을 갖는 날짜는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 0시부터 법인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거.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죠. 다만 이제 출입국관리소에 거주지 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거주지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봐버려요. 근데 이거 이제 지방법원 판례고요. 어쨌든 적용됩니다. 주택이 미등기 무허가여도 적용이 되겠죠. 주택이. 등기된 주택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주택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요. 반가로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 줄 보면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명의신탁자. 주택의 누구라고요? 명의신탁자. 예컨대 남편 주택인데 부인 이름으로 신탁.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부실법이 적용 안 되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이럴 때 대외적 소유자가 수탁자예요. 수탁자와 임대차 했을 때도 보호가 되고요. 신탁자와 임대차 했을 때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그래서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명의신탁자와 했을 때도. 두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계약 해지에서 봤던 거. 갑이 주택을 을에게 팔아요. 이걸 병에게 임대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면요. 얘가 임대인이잖아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갑에게 자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 근데 이걸 우리 판례가 세 가지를 나눠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을이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 열쇠 받았다고 나와요. 열쇠.
요럴 때는 병은 보호돼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인도미 주민등록 하는데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면 얘가 소유권을 되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두 번째로 얘가 소유권 등기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으로부터 인도를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어요. 또는 요새 번호키 같은 거 번호를 얘가 알아냈어요. 갑이 알려줬어요. 그 상태에서 임대했다.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았지만. 그럴 때는 갑,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반면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을이 갑으로부터 뭐만을 부여받았다. 전세 또는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았다. 그 상태에서 병과 임대차에 있을 때는 이 병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호된다. 즉 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안 된다. 이 경우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나눠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번째 줄에 보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임차에서 대항력과 갖춘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인 갑에게, 얘가 새로운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됐죠? 반면에 반가로 2번 요거 좀 꼭 좀 조심하세요. 갑주택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어요. 대항력을 갖고 있지만 이 주택이 만약에 경매가 되면 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요게 두 놈이 있어요. 하나가 최고가 매수인의 신고를 한 사람. 최고가 매수인. 한 놈이 하나 있고요. 법원에다가 보통 매각기일이 있잖아요. 그럼 최고가로 매수 신고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 매수 신고하고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놈한테 매각 허가를 해요. 그날 매각 허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경매가 되면 이렇게 봉투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날 쫙 받아서 그날 최고가 매수 신고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한테 그날 매각 허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매각 허가 기일을 잡아가지고 그 날짜에 최고가 매수신에게 매각 허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 놈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위에 있는 놈이 하나 있고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를 받은 놈이 있어요. 두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요 놈과 임대차를 했다. 요 놈과 임대차를 했다. 이건 좀 달라요. 요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무효가 되거나 그랬을 때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얘가 경락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뒤에 얘한테 매각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 병과 을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하고 임대차를 했을 때는 나중에 이 을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거기 반가로 2번. 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하고 임대차를 하거나 최소한 인도받은 사람하고 임대차를 해야만 보호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아니고 인도받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요건 어때요?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얘는 매각 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보호되는 제3자가 임차인이 아니다. 거기 반가로 2번.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한 날과 매각 허가 결정을 하는 날이 달라요.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세요. 자, 보호장치가 첫 번째가 존속기간이 나왔네요. 최단 존속기간 2년이 있다 그랬죠?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었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은. 약정갱신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정갱신 있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 1월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보죠. 다만 기간은 몇 년? 오른쪽 2년으로 본다. 잊지 마시자. 그러니까 임대인도 2년 보장해 줘야 되고 임차인도 또 2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의 개념은 뭐예요? 양가 1번. 주택임대차는 설령 그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날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전입신고한 때 뭐 한 걸로 본다? 주민등록한 걸로 본다. 이때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건 조심하실 것은요. 임차인이 가족하고 같이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임차인만 전출한 사건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안 남아있죠. 근데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은 남아있죠. 그럴 때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임차인은 가만히 있고 동거가족만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는 판례가 없어요. 이때는 인정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같이 전입신고를 했다가 임차인만 전출. 이때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게 요 반가로 1번입니다. 반가로 2번 실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되고요. 일치하게 신고했다면 설령 공무원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겠죠. 3번 조심하세요. 주민등록 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행정청이 수리한 때. 따라서 수리하기 전에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신고서가 수리가 됐는데 그게 잘못 신고가 됐다. 대항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4번 다가구는 집원만, 다세대는 동호수.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면서 집원을 정확하게 기재했고 동호수를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된다. 두 번째, 다가구를 임대차에서 집원만 신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이 다세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호수 추가 변경 신고할 필요 없이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 5번하고 6번, 7번까지가 전대차죠.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주택을 임대를 했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했다. 이게 적법하다고 평가되는 한이라고 나와요. 그 뜻은 뭐예요? 갑이 뭐 했다? 동의했다. 적법 양도, 적법 전대만. 이때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누가 대항력을 갖는다? 을이 대항력을 가져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을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전대. 쉽게 말하면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빌려서 바로 전대. 이런 경우가 있고 을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여 살다가 즉 대항력을 갖고 있다가 양도전대 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얘가 대항력권을 갖추지 못한 채 적법전대했을 때는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그때로부터 얘가 대항력을 갖고요. 그때로부터. 얘가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을 때는 요 놈이 전출한 때부터 얘가 전입을 할 때까지 기간이 주민등록법 소정의 전출입 신고 기간 14일 내에 이루어졌다면 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존속되고 세 번째로 임차권을 양도했을 땐 얘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얘가 직접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전대가 됐을 때는 얘가 여전히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전차인이 대위 행사. 이렇게 조금 다르죠. 네, 그런 내용까지가 5번, 6번, 7번까지입니다. 6번 보세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다르죠? 이거를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양수인은 자신의 임차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거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 그거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대항력의 뜻은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전 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는 거고요. 뭐 간단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반가로 위반. 이것도 이제 가끔 등장하는데요. 주택 임차인이요 자신의 보증금 따위 또는 자신의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플러스 전세권 등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 놈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되고 앤드 전세권자로서 보호도 되는데 임차인으로서의 보호와 전세권자로서의 보호는 전혀 별개라는 거.
따라서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해서 전세권을 소멸한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고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했다 해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건 아니니까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이렇게 됩니다. 전혀 별개의 권리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게 반가로 2번입니다. 반가로 3번은요. 자, 주택이 경매가 돼요. 그럼 얘는 만약에 얘가 최선순위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얘는 앞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다면 얘는 두 가지 초이스가 가능해요. 하나가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그대로 있다가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건 배당을 요구하려면 즉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는 한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얘가 배당 요구하는 것을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봐요.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하는 걸 뭘로 본다고요? 계약 해지 의사표시. 그래서 경매법원이 임대인한테 야, 네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라고 통지를 하고요.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해지되는 걸로 봐요. 해지가 됐으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을 받았는데 다 못 받았어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그러면 그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고 나머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간주. 이미 임대차는 종료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 존속하는 걸로 간주하는 게 아니고요. 잔액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간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가로 3번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3번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됩니다.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된다. 단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회복등록이나 재등록할 수 있어요. 회복등록이나 재등록이 되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존속. 원칙은 소멸. 원칙은 소멸. 자, 4번 대항력이 언제 취득되는가. 그 중에 반가로 1번 갑이 살다가 을에게 팔고 그 자리에서 임대. 그럼 얘는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얘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0시. 거기에 반가로 1번. 두 번째로 병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대하여 갑에게 전대차를 했다. 얘는 전차인이죠.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도 얘는 대항력 없어요. 이 상태 제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얘는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바뀐 거고요. 얘는 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언제 대항력 가느냐? 요 놈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그 다음 반가로 3번은 아까 이거.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병이 얘는 대항력이 없어요. 지금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얘가 와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임대차를 했어요. 얘가 언제 대항력을 가느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언제? 경락대금을 완납한 즉시. 즉시 을이 대항력을 갖는다. 거기 반가로 3번. 됐죠? 그렇게. 4번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 이렇게 될 거예요. 우선변제권은 목적물 경공매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는 거예요. 매매대금 여기서부터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주택임차, 임대차의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매각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자신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뭔 매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아요? 공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받는 거예요. 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단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이게 경매가 됐을 때 얘가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받으려면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조문은 인도해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마치 인도하는 걸 선이행의부처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판례는 선이의무로 해석하지는 않고요. 인도 증명만 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가로 1번의 마지막에 있는 거고요.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뭘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심하실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어디 없었나? 없었던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건물이 없는 땅에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걸 임차한 사람, 이건 나중에 이 대지환가 대금에서 이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죠. 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지어지고 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냥 임차인이든 소액 임차인이든 대지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건 따로 기억하세요. 이걸 제외하고는 대지환가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가 다 인정된다. 반가라 4번은 뭐예요? 이 소액 임차인이 확정일제까지 받아놨네. 그럼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5번은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이 안 했는데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줄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되는 거고. 6번은 점포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바꾼 다음에 임대차를 했어요. 거기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어.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죠? 기존 점포 사무실에 근저당권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얘보다도 먼저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계약 당시 이미 뭐가 됐어요? 주거용. 7번은요. 주택 임차인이요. 사는데요. 살다가 돈이 좀 필요해. 계속 살기는 살아야 되고 돈이 좀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 보증금이 1억인데 5천이 필요해. 그럼 5천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계속 살면서 전부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과 임차권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성격 비스무리하지만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까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있는 걸로 비슷하게 봐주지만,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는데 그걸 양수한 사람은 채권만 양수했죠. 따라서 목적물이 경매될 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양수한 게 금융기관일 땐 좀 달라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법을 만들어서. 이때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양수한 보증금. 다만 얘가요. 금융기관이 아까 보세요. 목적물이 경매돼요. 얘는 계속 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금융기관이 덜렁 배당을 요구해. 해지.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임차인의 해지권 따위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그건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기간이 끝났고 얘가 이사를 가려고 그래?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가야 되죠? 근데 얘는 이미 보증금을 금융한테 다 팔았기 때문에 돈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이사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뭘 대신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좀 조심하시죠. 그게 어디 있죠? 8번에 있군요. 9번 대항력은 역시 존속하고 있어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도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번. 10번은 얘가요. 제1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했어요. 다 못 받았어요. 버틸 수 있다고 그랬죠. 대항력이 있다면. 근데 사는데 또 경매가 됐어. 그럼 거기에 또 참가해서 또 배당 받을 수 있냐? 안 되죠. 우선 변제권 한번 행사했으니까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버티는 거예요. 10번 경매되든 경락이 나든 나머지 받을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 우선 변제권 행사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1번. 주택이 경매될 때 이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해야만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그런데 얘가 직접 경매를 넣었어요. 그걸 배당 요구로 봐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따위 터잡아가지고 임차인이 경매를 넣는 경우 있죠. 이건 임차인이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니까 이때는 따로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10번, 11번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자, 6번 꼭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갖고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매 신청을 집행 개시라고 하죠. 이럴 때 집 안 비워도 된다 그랬어요. 즉 임차인이 집을 비울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경매 신청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7번. 아까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최선순위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사람 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7번이죠.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 어디서 많이 다 봤죠? 문제에서 다 봤던 거예요. 다 봤던 건데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고 있던 것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그래 주택임대차법법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4번 임차권 등기명령 단독 문제로 무지하게 나오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 어디에다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요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이렇게 나와요. X.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근데 법원이 이걸 기각을 해버려. 어이구 상급법원에 뭐 할 수 있다? 항고. 자,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해서 촉탁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을 그대로 유지, 한 채 다른 곳으로 전출,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게 효과죠. 두 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소액 임차이냐? 예, 최우선 면제권 인정 안 돼. 잘 나오죠. 4번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요. 5번 동생관계에서 봤죠? 임차권 등기명에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와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임입니다. 왜? 보증금 반환하고 동생관계는 목적물 명도인데 임차인은 이미 임차권 등기한 상태에서 주택을 명도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이 정도. 주택임대차법법 같은 거 내용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뭐 그놈이 그놈 같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딱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 정도예요. 많이도 필요 없고 이 정도만. 맞나요? 안 많죠. 얼마나 깔끔해. 차임. 자, 먼저 임대차에서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을 때 아까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었죠. 주택임대차에도 있어요. 다만 증액 청구 제한이 플러스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주택임대차에는 약정한 차임 및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후에 1년 내에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당연히 이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 청구할 때만 제한입니다. 합의로 증액을 하거나 갱신을 하면서 증액을 할 때는 이런 제한 없습니다. 양가로 2번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최근에 많이 바꾸죠. 그 산정률 제한 둘 중에 하나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배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 1할이냐 4배수냐. 지금은 요 4배수가 더 낮죠. 그걸 곱한 금액. 오른쪽 6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요거는 다른 권리와의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확정일자 따위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 그 일정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소액 임차인이 여럿 있을 때에도 얘네들이 받는 일정액의 합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네 번째로 소액 임차인이 여럿 있어요. 여럿인데 이렇게 봤더니 한 방으로 들어가. 뭐라 그래요? 이걸 가정공동생활을 해버려요. 그럼 얘네들의 보증금을 합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를 요거는 왜 그래요? 소액 임차인이 아닌데 보증금을 쪼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찢어서 들어가면 되죠. 네? 시험장에 찢어서 들어가면. 찢기 싫으시면요. 네임펜이 있어요. 그냥 사인펜은 지워지니까 네임펜이 있어요. 이거 안 지워지거든요. 책상 끝에다가 95 다 쓰지 마세요. 95, 32, 80, 27, 60, 20, 45, 15 이렇게 딱 써갖고. 그러면 누가 이게 뭔지 몰라. 그 감독관은 이게 뭔지 몰라. 뭐예요? 그럼 몰라요. 애들이 써놨나 봐요. 그러면 돼요. 예?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끄트머리에 싹 써놓으면 돼요. 네? 쓸게 안 되게.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도 일단 민법이 일단 유서지니까. 민법 먼저 써놓고. 2차는 쉬는 시간에 써놓으면 되니까. 아이고야.
아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중얼중얼 하던 외워져. 저도 이게 너무너무 안 외워져. 미치겠어요 저도. 아유 숫자 이거 맨날 바뀌고. 아니 저도 맨날 헷갈려요. 어쨌거나 이걸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지문 한두 개로 나와요. 한두 개로 나와요. 다음 주 뭐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해갖고 한 중간쯤 거 광역시의 경우에 그 위에 걸로 8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2,700만 원까지 있다고 나오면 이거 틀렸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위는 앞머리 따면 서수관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서수관기 이건 외우실 수 있겠죠? 서수남 하청일 할 때는 이관기 그 밑에 있고 서수관기 이렇게 순서대로 외운 다음에 그 숫자만 딱 두 개 주시면. 아이고야. 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독특하게 있는 주택임차권 승계.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이거 원래 상속이 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은 상속이 되는데 다만 사망하는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관계,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임차권을 상속을 못 받아요. 승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 승계, 상속인이 있고 플러스 가정공동생활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승계. 딱 두 가지만. 승계받기 싫으면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승계받지 않을 수 있다. 요거 딱. 그리고 이 주택 임차권 승계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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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맨날 사망한 임차인과 동거상속인, 비동거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실은 관계에 있는 자가 비동거상속인과 공동승계 뭐 있다고 나와. 동거상속인이 있으니까 임차권 승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쫙 이 정도. 요 정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 정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하실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이 아셔야 되지만 시험은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것도 일단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하고는 조금 다르죠.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액수와는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되는 앤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앤더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만 그 기준금액이 또 있죠? 이것도 또 서수관계에서 쓰면 되죠. 네임펜으로 쓰면 돼요. 조심하실 게 이제 개정된 법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보증금이 4억 5천이야. 상위법 적용 안 되죠. 네? 이때 보증금을 계산할 때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차임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이고 월 단위 차임이 250이에요. 그러면 4억 5천이죠. 상위법 적용 안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몇 개가 생겼어요. 첫째, 대항력 인정돼요. 개정법입니다. 뭐가 인정된다고요? 대항력, 양가로의 3조 대항력 추가된 거예요. 개정법에서. 거기 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3조의 대항력 이거 없었는데 5월달에 개정하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되고요. 신설된 권리금 조항도 적용. 세 가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라 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이 조항은 적용된다. 최근 개정법입니다. 됐죠? 네. 다만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면 나중에 계약갱신 요구에서 듣기만 하세요. 지금 넘기지 마시고 아직 넘길 때가 아니에요.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을 하게 되면요. 전임대차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 기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가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이 되었을 때는 다른 조건은 전임대차하고 똑같아. 기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데 요 경우에는 요것만 적용을 안 해줘요. 요 초과 임대차는
계약갱신 요구권까지 적용되지만 요거는 적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경제사정 변동 주의 보증금 차임 따위를 참작해서 자기들끼리 적당히 합의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가로 안에 100분의 9 범위 내의 차임 보증금 증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빠져요. 요것만. 아시겠죠? 정밀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임대차라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할 수 있고 이때 차임 및 보증금은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럼 그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조심하세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다음 페이지 3번.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고 뭘로? 영업용으로. 따라서 제조, 가공, 보관,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상인법이 적용 안 돼. 그런데 건물 일부 20평을 임차해서 도금 작업을 하는 사람이 도금 작업은 제조, 가공이니까 영업용이 아니죠. 그거 하면서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주문을 받았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전체가 상가건물이 된다가 판례죠. 거기 양가로 3번의 곡이고 새카만 거 삼각형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임차의 최우선 변제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것도 서수관계 4단계가 있고요. 보증금 범위와 일정액 범위 딱 이것도 또 쓰셔야 되죠.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외우기 싫어하지 저도 이제. 그래서 맨날 외우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보고 외우시라 그래요. 참 저는 왜 이렇게 숫자를 못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습니다. 숫자 못 외워가지고. 안 외워줘요. 제가 옛날에 이거 전화번호로까지 만들어갖고 외웠었어요. 655, 3830 뭐 이런 식으로. 앞에 010만 붙이면 네 자리 되니까 그렇게까지 외웠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에 저장까지 해놨었어요. 010, 6500, 55국에 3830번 이렇게 상가건물 소액임차 이렇게까지 저장을 해놨었어 제가 휴대폰에. 그래도 안 외워져? 그래도 안 외워져. 안 외우니까 쓰세요 여러분들은. 상가건물 임대차 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입니다. 약정갱신 당연히 가능하고요. 법정갱신도 있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초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거절 사유가 박스 안에 있고요. 두 번째로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다. 기간도 똑같다. 차임 보증금만은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 안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8개 중에서 최소한 4개는 외우시자 그랬죠. 홀수로 되어 있는 거 1357. 1번 몇 기연체? 3기연체. 3번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요 3번은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경우 요 딱으로 간혹 나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합의해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5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멸실. 중대한입니다.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자 빠져서 잘 나온다 그랬어요. 7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입니다. 일부 철거로 최근에 잘 나와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X 대부분을 철거. 다만 이 7호는요. 과거에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 안 하는 사유로 가장 남용이 됐던 게 7호예요.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재건축할 거라고. 갱신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가나다 3가지를 추가시켰어요. 딱 요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만 7호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
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렇게 그 고지한 계획대로 이렇게 체결 당시에요. 체결후 지체 없이가 아니에요. 체결 당시. 또 하나가 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도 정확하게 D등급 받은 경우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 기준이 없고요. 다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경우. 우리 공법에 있죠. 뭐 주택법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만 7호 사유를 가지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상가 건물도 적법 전대차 할 수 있죠. 이럴 때 이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hil수. 대위. 3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죠. 이때 최초 임대차 기간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법 시행 후 최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행 전 후를 묻지 않고 최초 임대차. 4번은 우리가 공유해서 봤어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를 해요. 근데 임대인이 공유야. 얘네들이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거절하는 것도 관리라 그랬어요. 임대도 관리고 갱신 요구 거절도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로 결정? 과반수로 결정. 지분 과반수로 결정.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 따로 있죠. 법정갱신은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 즉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됩니다. 이 법정갱신도의 효과는 아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간만은 1년으로 본다. 여기에 이거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고요. 법정갱신은 이거 없어요. 이거 없고 기간만은 1년으로 이렇게 기간만. 그리고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3월 경과뒤 해지가 된다. 그리고 아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그랬죠. 요 5년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에만 적용됩니다. 약정갱신, 법정갱신은 이 5년 범위 내에 이따위 적용 안 됩니다. 6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 아까 주택임대차에도 있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고요. 일방적 증액 청구 제한을 가하고 있죠. 어떻게? 100분의 9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고 1년 내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100분의 9. 6번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그 산정률도 제한합니다. 연, 1할, 2푼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 중 낮은 비율 이렇게 되잖아. 됐죠? 그리고 이제 개정 내용 조금 확인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가로변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뭘 부여? 대항력 부여. 그리고 뭘 적용? 권리금 조항을 적용. 그래서 2조에 보면 개정법 2조 3조의 대항력이라든가 갱신요건 권리금에 대한 조항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된다 라고 돼 있죠. 대항력과 권리금도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권리금 조항과 관련된 것들 몇 가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을 보면요. 뒤틀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뒤틀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첫째 10조의 3항에 보면요. 10조의 3에 보면 권리금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뭐 이러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이란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게 조문이에요. 1항이야. 권리금의 뜻하고 권리금 계약의 뜻. 밑에가 판례예요. 양가로 2번 보세요. 판례.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냐? 별개의 계약이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계약 등의 수반에서 체결되지만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그러나 3번 권리금 계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없다. 양가로 3번. 요거 조심하세요.
제가 이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이 양수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사기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금을 많이 받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걸 산 사람은 권리금을 너무 많이 줬죠. 사기당해서. 이때 권리금 계약만 취소할 수냐? 안 된다. 안 된다. 별개의 계약이긴 하지만 권리금 계약만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 결론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10조의 4 봅니다.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1항.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예요. 이게 종료예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가 아니에요. 예? 3개월부터 종료시까지예요. 요 사이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은 요 사이에 요런 짓거리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여기 1항이에요. 어떤 계약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오른쪽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 이거 못한다. 임대인이. 얘가 직접 권리금 내라 요구하거나 직접 받아버리거나 이거 안 된다. 2.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3.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 기존의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고 월달이 차임이 100만 원인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2억 200만 원 이런 거. 그럼 얘가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 못한다. 3.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거.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구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럼 얘는 임대라고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 그럼 얘는 권리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못한다. 근데 이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겠죠. 그 정당한 이유가 또 밑에 있어요. 2번, 2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4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자력이 없어.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니까 허름해. 돈이 없을 것 같아. 또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니까 머리가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를 털어. 이거 의무 위반할 놈이야. 이거. 목적물 막 함부로 쓰고 그럴 것 같아. 또 3. 기존의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안 썼어. 건물을. 방치 뭐 이렇게. 그럼 4.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이 있어요.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이 있어요. 네? 지금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있고요. 새로.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얘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해버렸어. 그럼 얘하고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이게 거절 사유. 이런 게 없을 때는 거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고 계약 체결을 거절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요? 다만 이렇게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걸 방해 안 하는 길 이렇게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봉쇄를 해놨습니다. 근데 맨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임차인이 3기상 차임을 연체했어. 그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3기상 연체했다면 방해할 수 있다. 또 거기 맨 위에 보면 예를 들어 3기상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야? 방해할 수 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3항. 임대인이 이걸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손해배상 청구권 4항을 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반환한 날로부터 3년. 반환한 날로부터 1년. 종료한 날부터 1년. 아주 다양하고 보라이어트하게 틀리게 낼 수 있어 이거.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아유, 이런 거 짜증나요. 5번 임차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알려줘야 될 것이고요. 꼭 이제 알려줘야 될 정보 제공 의무가 있고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0조에 5는 됐고요. 밑에 보면 10조에 6이 있고요. 10조에 7이 있고요. 찾으셨어요? 밑에 10조에 6에 보면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있고요. 10조에 7에 보면 권리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넣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밑에 5번에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이건 법무부 장관이에요, 주체가. 아이, 공법 내용이야, 짜증나게. 아, 주체가 아주 짜증나게, 이거. 예? 아, 짜증나, 아주 이런 거 보면.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죠. 누구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주. 조심하세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하고요. 권리금 기준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조심하세요.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돼. 됐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법부 개정 내용 중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끝. 났습니다. 나머지 세 개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한번 휙 보겠습니다. 예.